아들인 척 해주세요. 뒤에 누가 따라와요? 불량배에게 쫓기던 백만장자 여회장은 자신을 구해준 가난한 고아 청년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밤 서문경 회장은 살면서 처음으로 돈이 아무 쓸모도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좁고 어두운 골목을 달리고 있었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복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뒤에서는 거친 욕설과 함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제 속도를 잃은 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 골목은 길게 느껴졌고 출구는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곳이 자신의 회사가 추진 중인 재개발 예정지라는 사실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서문경은 늘 그랬듯 서류의 숫자가 아닌 현장의 공기를 직접 확인해야 안심하는 사람이었죠. 주민 설명에도 경호도 없이 혼자 움직인 건 단순한 고집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감히 자신을 건드리겠느냐는 오만이 섞인 판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옆을 돌자마자 술에 취한 불량배 몇 명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아줌마, 여기 밤에 위험한데?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 조롱이 먼저 묻어 있었죠. 문경은 즉시 방향을 틀어 달렸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그들의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고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문경의 발걸음은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더듬었지만 화면은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문경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회장도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 오래된 상가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죠. 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문경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인 척하세요. 그 말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오직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이었죠. 청년 강도윤은 잠시 얼어붙은 듯 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다음 순간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그러나 어딘가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 한마디에 불량배들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문경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품 안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팔은 단단했고 그 체온은 낯설 만큼 분명했습니다. 불량배들은 귀찮다는 듯 욕설을 던지고는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위험은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끝났죠. 그러나 문경에게 진짜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눈, 코, 입,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문경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고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같은 얼굴을 본 적이 있다는 확신이 2번, 3번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도윤은 그런 시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팔을 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문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죠. 도윤은 더 얽히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경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속도를 되찾을 때까지, 손떨림이 가라앉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날 밤 서문경의 인생에서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문경 회장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잤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태였죠. 눈을 감으면 어젯밤 골목의 어둠이 그대로 떠올랐고 그보다 더 또렷하게는 한 청년의 얼굴이 반복해서 겹쳐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안쪽이 묘하게 조여왔고 손끝에는 아직도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문경은 침대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다가 다시 허공을 바라봤다가 결국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는 번호를 눌렀죠. 윤 실장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문경은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만난 청년이 있어요. 그 한 문장에 윤미정 비서실장은 곧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문경은 감정을 섞지 않고 상황만 전달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골목, 불량배들, 그리고 우연히 나타난 청년. 그러나 이야기가 끝날 즈음 그녀의 말끝이 미세하게 흐려졌습니다. 얼굴이 좀 이상했어요. 윤미정은 그 표현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윤미정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전날 재개발 지역의 CCTV 기록, 인근 편의점 계산 내역, 일용직 인력사무소 명단까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29세, 무연고, 고아 출신, 현재는 현장 막리를 전전하는 청년. 눈에 띌 만큼 평범했고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이력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윤은 전혀 다른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간 현장에서 그는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작업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자는 눈을 피하며 말했죠. 오늘은 인원 다 찼어. 어제까지만 해도 필요하다던 인력이 하룻밤 사이에 필요 없어졌습니다. 도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상한 점은 같은 통보가 두 번째, 세 번째 현장에서도 반복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그의 휴대전화에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서히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고 침을 삼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마 어제 일 때문인가?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었고 아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저녁 도윤은 또 한 번 이상함을 느낍니다. 자주 드나들던 고시원 주인이 유난히 말을 아끼는 태도로 그를 바라봤던 겁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그 말에는 묘한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방으로 올라와 문을 닫고서야 심장이 괜히 빨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간 서문경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윤의 기본 신상 정보 한 장만 놓여 있었죠. 윤미정은 일부러 더 많은 자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사실보다 감정이 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문경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름을 2번 읽었고 생년월일을 3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도가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녀의 호흡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사이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아직은 확인만 해요. 문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그녀의 선택은 절반쯤 정해져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의 고시원 앞에는 낯선 검은 세단 한 대가 잠시 정차했다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잠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은 이미 그의 삶 가장자리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2번 되뇌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어. 그래서 더 위험해.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세계를 흔들 첫 단추가 될 줄은 말입니다. 서문경 회장은 그날도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출근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손을 보자 숨이 한번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윤미정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그 청년 강도윤 맞죠? 윤미정은 이미 준비한 자료처를 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강도윤, 29세, 현장 일용직, 무연고로 분류돼 있습니다. 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서류가 아니라 서류 너머에 있는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말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고시원 주소, 이동 동선, 최근 근무지까지 확인했습니다. 문경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안정되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육원 기록은요? 그 질문이 나오자 윤미정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이 그 단어를 꺼내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확인 중입니다. 윤미정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자료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문경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윤미정을 더 재촉했죠. 기록이 일부 비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문경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한번 움찔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그녀가 어느 지점을 건드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윤은 고시원 복도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도 오늘은 자리 없다는 말뿐이었고 어제까지 알고 지내던 현장 반장도 통화를 피했죠. 도윤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고, 일용직은 늘 밀리고 치이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배달의 말림처럼 느닷없이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면접 제한 재단 산하시설 관리 보조, 장소 추후 안내. 이상하게도 보낸 사람 번호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한번 크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건 또 뭐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마른 것도 아닌데 삼키는 게 힘들게 느껴졌죠. 도윤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자 내용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듯 했지만 정확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도윤의 걸음은 자연스럽게 빨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이유 없이 2번, 3번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회장실에서는 더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보육원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문경은 스스로 그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출산을 숨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택시를 타고 갔던 곳. 그날 비가 오던 냄새까지 떠오르자 문경은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윤미정은 그 상태를 보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회장이 무너지면 회사도 자신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죠. 회장님,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윤미정은 서류 한 장을 조심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엔 출생신고 지연이라는 항목이 붉은 표시로 체크돼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지연이 아니라 행정상 공백이 길게 존재합니다. 문경은 그 문장을 듣자마자 서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잠깐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행동이 설명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윤미정은 핵심 정보를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지연됐고 그 사이 기록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못 박듯이 말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지연됐고 누군가 기록을 정리한 흔적이 보입니다. 문경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한 흔적 그게 누구 쪽에서 가능하죠? 윤미정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상 절차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부 연결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문경의 심장이 또 한 번 쿵 하고 울렸습니다. 내부 연결이라면 회사 아닐 수 있고 가족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의 고시원 앞 편의점에서 낯선 남자가 계산을 하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여기 근처 재개발 때문에 난리라며 주민들 반대하면 다 정리한다던데.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가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캔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그는 괜히 민망해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민망함보다 먼저 올라온 건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었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느낌으로 들렸거든요. 도윤은 급히 고시원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번호가 없는 제안, 출처가 불명확한 일자리. 평소에 도윤이라면 이런 걸 믿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 제안마저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손가락까지 내려와 화면을 누르는 힘이 약해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편 서태준 부회장 쪽에서도 작은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태준은 재개발 현장 보고서에서 어젯밤 소동이라는 메모를 받고 그 메모 끝에 적힌 한 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현장 인근에서 예정 외 접촉 발생. 태준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죠. 어젯밤 회장 동선 누가 봤는지 확인해. 그 말이 나온 순간 문경의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한 셈입니다. 회장실에서 윤미정은 마지막으로 조심스러운 제안을 꺼냅니다. 회장님, 직접 만나시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문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명분은 내가 만들죠. 재개발 현장 증언 요청, 그런 걸로. 그 말투는 여전히 회장 같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용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문경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이 떨리며 끊기는 게 윤미정에게도 들릴 정도였죠. 그날 밤 윤미정은 오래된 자료 보관함 앞에 섰습니다. 라벨이 달아 글자가 흐릿한 파일 하나를 꺼냈고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파일 제목은 짧았습니다. 30년 전 비공식. 윤미정은 한 번 더 주변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폐쇄된 보육원의 내부 기록과 어디에도 남기지 말라는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윤미정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 찍혔습니다. 그 청년 건드리지 마십시오. 회장님께도 좋지 않습니다. 윤미정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서 파일이 떨어질 뻔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이 찾는 방향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보육원 기록이 지워졌던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윤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누가 우리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문경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끝나기 전에
윤미정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기록, 정말로 지워진 흔적이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2번 반복되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문경은 낮게, 아주 낮게 답했습니다. 그럼 더 빨리 확인해야겠네요. 그 한마디가 다음 일을 정해버렸습니다. 강도윤이 그날 경찰서에 들어가게 된 건 순전히 그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택하지 않으려 했던 태도가 만든 결과였죠. 재개발 현장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항의하던 오후, 그는 그저 지나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나서 달라고 붙잡았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부를지 알았다면 그 순간 그렇게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장은 이미 팽팽했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줄을 맞춰 서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욕설과 울분이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도윤은 확성기를 잡지도 않았고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밀려나는 노인을 붙잡아주고 넘어질 뻔한 여자를 부축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행동조차 누군가의 눈에는 개입으로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고함을 질렀고 순식간에 몸들이 엉켰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상황을 말리려 했지만 그 손은 경찰의 손목에 잡혔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팔이 뒤로 꺾였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은 한 박자 늦게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연행되는 동안 그는 여러 번 숨을 삼켰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당황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주변에서 누군가가 괜히 끼어들어서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말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유치장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 앉아 손목에 남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려 무릎 위에 올려두었고 심장은 좀처럼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죠. 그 사이 그는 2번이나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어제 그 여자 때문인가? 설마 아니겠지. 같은 시각 서문경 회장은 TV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현장 소식은 지역 뉴스의 끝부분에 짧게 등장했지만 그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 스쳐 지나간 한 청년의 옆모습.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문경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짧아졌고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윤 실장. 그녀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윤미정은 이미 곁에 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연행된 거 맞죠? 윤미정은 화면을 한번 보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한 혐의는 아직입니다. 문경은 아무 말 없이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풀려나게 해요. 그 말은 명령이었지만 어딘가 서두르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유를 묻는 쪽이 오히려 위험했으니까요. 경찰서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조서를 쓰기도 전에 상급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통화는 짧았고 표정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훈방이랍니다. 그 말에 도윤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경찰은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억울함도 안도감도 뒤섞여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강도윤 씨죠? 중년 남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거리감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로고도 없는 이름과 번호만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오늘 일 괜히 커질 필요는 없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에 남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죠. 조용히 지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명함을 2번 바라봤습니다. 받지 않았는데도 그 존재감이 손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빨라졌고 침을 삼키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서문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이 경찰서를 나오는 장면을 상상하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건드렸다. 그래서 위험해졌다. 그 2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 쪽에서도 오늘 일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문경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더 늦으면 안 되겠네요. 그녀는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은 고시원 방에서 불을 끈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제 골목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인 척 하세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증언 요청이라는 문구를 다시 확인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휴대전화를 쥔 채 같은 문장을 3번이나 읽었죠. 재개발 현장 관련 참고 진술. 형식은 공손했고 표현은 정중했지만 도윤의 가슴은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자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동시에 이 일을 외면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예감도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경찰서의 형광등 불빛과 명함을 내밀던 남자의 무표정이 번갈아 떠올랐죠.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고 침을 삼키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윤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고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을 보내는 데에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윤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정돈된 조명과 말끔한 테이블들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죠. 작업복 대신 가장 깔끔한 셔츠를 입었지만 신발 끝에 묻은 먼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도윤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문경 회장은 이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어제의 골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단정한 정장,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사람을 단번에 압도하는 침착한 눈빛. 도윤은 그 여자가 어젯밤 그 엄마였다는 사실이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리감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으면서도 몸이 굳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했고 심장은 괜히 빨리 뛰었습니다. 서문경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물잔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대화는 재개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봤던 상황, 주민들의 분위기, 경찰 출동 당시의 흐름. 도윤은 아는 만큼만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문경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메모를 할 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도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왜 도와주셨죠? 서문경의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어조는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위험해 보여서요. 그 짧은 대답에 문경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두 번이나 되짚듯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의 잔잔한 음악이 오히려 그 공백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서문경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은 없다고 하셨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할수록 초라해질 것 같았고 동정을 받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서문경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도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병실의 냄새, 그리고 서류 위에 남겨진 이름 없는 아이. 그 기억이 현실과 겹쳐지자 숨이 잠깐 막히는 듯 했습니다. 서문경은 중요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출생에 대해 들은 건 없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자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준 적 없습니다. 그 대답은 두 번이나 같은 의미로 반복됐고 그 반복이 오히려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서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더 이어가면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계산은 이미 되어 있었고 서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도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는 느낌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기 직전 서문경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요즘 지내기 쉽지 않죠. 그 말에는 질문과 확신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쉽지 않았습니다. 그 솔직함에 문경의 표정이 아주 잠깐 무너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는 가슴을 눌러보듯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태준 부회장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 청년 만났습니다. 태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확실해졌네.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보육원 쪽 더 파봐. 그 지시는 짧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서문경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죠. 그냥 위험해 보여서요. 그 한 문장이 30년을 건너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것을 두 번이나 억눌렀습니다. 이 만남은 명분이었지만 이미 감정은 명분을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이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달라졌다고 느낀 건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였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고시원 복도의 소음이 줄어들었고 밤마다 시끄럽던 옆방도 조용해졌습니다. 그 변화가 편안함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다가왔죠. 마치 누군가가 주변을 정리해 놓은 것처럼 불필요한 요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도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었습니다. 침을 삼키며 몸을 일으켰고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요 며칠 사이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어졌기 때문이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자 고시원 주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걸었습니다. 강 씨, 오늘 방 옮길 준비 좀 해요. 도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네. 주인은 눈을 피하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는 건 아니고 더 좋은 데로 옮길 수 있게 됐어요. 봉투 안에는 임시 숙소 안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증금 없음, 관리비 전액 지원, 위치는 시내 외곽의 조용한 원룸. 도윤의 손이 서류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숨이 짧아졌고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요? 그의 질문에 주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하라네요. 그 말은 설명이 되지 않는 설명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동시에 이 제안을 거절할 힘이 자신에게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죠.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스스로 내린 것인지 밀려난 것인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문경 회장은 재단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표면적으로는 장학사업 확대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단 하나의 이름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강도윤. 그 이름이 회의 자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걸 보자 문경의 손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윤미정은 그 반응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숙소는 옮겼나요? 문경의 질문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인은 아직 정확한 배경을 모릅니다. 그 말에 문경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안도와 죄책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보호인지 간섭인지 문경은 말을 흐렸습니다. 윤미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회장님, 보유건 기록 추가 확인됐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문경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출생 직후 작성된 의료 기록, 그리고 사라진 행정문서. 그 사이 공백이 너무 길었습니다. 윤미정은 핵심만 반복했습니다. 아이의 이동 기록이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동입니다. 문경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죠. 비 오는 날 서류 위에 펜을 들고 있던 자신의 손. 그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거네요.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강도윤은 새로운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가구도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낯설었죠. 도윤은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보다 여기서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문경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도윤 씨, 잘 도착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경은 바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벌듯 말을 이어갔죠. 요즘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 문장은 너무 많은 걸 감추고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그곳에서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도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리는 듯 뛰고 있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호받고 있는 동시에 어디까지나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같은 시간 서태준 부회장은
차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찾았습니다. 그 보고에 태주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퍼즐이 맞춰지겠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숨기고 싶어 했던 게 뭔지 곧 알게 되겠어. 전화를 끊은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오래된 비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죠. 서문경은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여러 번 덮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손이 떨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선택을 해버렸다는 걸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은 낯선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2번이나 같은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걸까?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태준 부회장이 보육원 원장을 직접 만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사람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고 상대가 먼저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시간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낡은 다방 한쪽 구석, 커피 잔이 2번이나 식을 동안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이미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왜?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선택지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원장은 손을 떨며 컵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 떨림은 죄책감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아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문장의 무게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말을 멈추지 못한 채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남자아이 둘. 그 사실은 한 번 말해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같은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분명히 둘이었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컵을 들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기록은 왜 하나뿐이죠? 그 질문에 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하라 해서요. 그 위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윤은 새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혀 쉬지 못했죠.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문득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커튼을 치고 조용해지면 오히려 심장 소리가 커져 다시 창문을 여는 시기였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잘 되지 않았고 손끝의 떨림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2번이나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하지만 도망칠 곳이 어디인지 버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 윤미정 비서실장은 조용히 서문경 회장을 찾았습니다. 회의 일정도 외부 일정도 모두 비운 상태였습니다. 윤미정은 문을 닫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부회장이 보육원 쪽을 접촉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문경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디까지요? 문경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최악의 경우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숨을 고른 뒤 핵심만 말했습니다. 쌍둥이였다는 사실까지요. 그 순간 문경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대었습니다. 숨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이 대신 답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사망 처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공식 기록만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됐습니다. 공식 기록만 그렇습니다. 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년 전 장면이 또다시 재생됐습니다. 한 아이를 안고 다른 아이를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던 순간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야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이걸로 뭘 하려는 거죠? 문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경영권 그리고 말끝을 흐리자 문경이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한 채 말이 끝났습니다. 같은 시간 강도윤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미정이었습니다. 강도윤 씨, 오늘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을 기대하지 않는 어조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왜요? 그의 질문에 윤미정은 짧게 답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재단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낮에 보던 공간과는 달리 밤의 재단은 훨씬 더 조용했고 낯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심장이 계속해서 빨라졌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고 그는 바지에 손을 문질러 닦았습니다. 서문경은 회의실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공간,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만으로도 압박을 느꼈습니다. 앉으세요. 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도윤의 심장은 더 크게 뛰었습니다. 강도윤 씨, 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형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그 질문에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없습니다. 그는 즉각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했지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아려왔습니다. 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꿈에서라도 누군가를 본 적은요?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랑 같이 울던 꿈을 꾼 적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문경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크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2번 되새겼습니다. 같이 울던 꿈, 누군가랑 같이, 그 반복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윤미정은 조용히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서태주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사라진 기록, 살아남은 한 아이. 이 퍼즐이 완성되면 판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서문경은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기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비밀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의실에서 들었던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그 단어는 단순한 정보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안쪽을 긁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자세를 바꿔 누웠고 몇 번이나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좀처럼 느려지지 않았고 손끝에 미세한 떨림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방 안을 둘러보며 자신이 있는 공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깔끔한 원룸, 가지런한 가구,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생활용품들. 이 방 어디에도 강도윤이라는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잠시 머물다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진 공간처럼 느껴졌죠. 그 사실이 도윤의 숨을 한 번 더 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보육원, 출생 기록, 지워진 서류, 그리고 쌍둥이라는 말. 그 모든 것이 어울리지 않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그리고 곧바로 다시 생각을 지웠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상상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죠. 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심장은 괜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윤은 물을 한 컵 마시고서야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문경 회장은 서재에서 혼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건네준 보육원 관련 비공식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이 둘, 남자, 출산 시각 동일. 그리고 그 아래 사망철이라는 두 글자. 문경은 그 부분에서 매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었다가 다시 열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과거의 선택도 다시 열고 닫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기록은 기록일 뿐이었고 지워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윤미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문경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해요. 윤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사실을 전했습니다. 부회장 쪽에서 기자 몇 명을 접촉했습니다. 그 말에 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이야기로요? 문경의 질문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예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핵심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과거 출산 기록, 그리고 실종된 아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서재 안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문경은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숨을 내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가슴이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라는 단서는 태준에게 너무 좋은 무기였으니까요. 강도윤 씨는요? 문경이 묻자 윤미정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말을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느끼고는 있을 겁니다. 자신이 이상한 위치에 있다는 걸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외출을 시도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입구 근처에 서 있던 낯선 남자 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도윤이 나오자 동시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중 한 명은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대신 편의점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뒤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발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감각이었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그 발소리는 멈췄습니다. 도윤은 냉장고 문을 열며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려 캔커피를 한 번에 집지 못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야
간신히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유리창 너머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결국 윤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 상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숨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윤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도윤에게는 더 큰 불안을 안겼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합니까? 도윤의 질문에는 분명한 초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답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요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도윤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조용히 지낸다. 조용히 있으라는 건 움직이지 말라는 거잖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서태준은 기자와의 비공식 만남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태준은 그렇게 말하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기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언제 어떤 타이밍에 던져야 가장 큰 파장이 일어날지 말이죠. 서문경은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숨길 것인가 아니면 먼저 드러낼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는 그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문경은 서재를 나서며 윤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를 더 가까이 둡시다. 그 말은 보호의 의미였지만 동시에 통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쌍둥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고 누군가의 얼굴이 형체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2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어딘가에 있는 건가?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시작된 순간 이야기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의실에서 들었던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그 단어는 단순한 정보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안쪽을 긁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자세를 바꿔 누웠고 몇 번이나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좀처럼 느려지지 않았고 손끝의 미세한 떨림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방 안을 둘러보며 자신이 있는 공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깔끔한 원룸, 가지런한 가구,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생활용품들. 이 방 어디에도 강도윤이라는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잠시 머물다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진 공간처럼 느껴졌죠. 그 사실이 도윤의 숨을 한 번 더 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보육원, 출생기록, 지워진 서류, 그리고 쌍둥이라는 말. 그 모든 것이 어울리지 않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그리고 곧바로 다시 생각을 지웠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상상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죠. 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심장은 괜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윤은 물을 한 컵 마시고서야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문경 회장은 서재에서 혼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건네준 보육원 관련 비공식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이 둘, 남자, 출산 시각 동일. 그리고 그 아래 사망철이라는 두 글자. 문경은 그 부분에서 매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었다가 다시 열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과거의 선택도 다시 열고 닫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기록은 기록일 뿐이었고 지워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윤미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문경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해요. 윤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사실을 전했습니다. 부회장 쪽에서 기자 몇 명을 접촉했습니다. 그 말에 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이야기로요? 문경의 질문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예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핵심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과거 출산 기록, 그리고 실종된 아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서재안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문경은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숨을 내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가슴이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라는 단서는 태준에게 너무 좋은 무기였으니까요. 강도윤 씨는요? 문경이 묻자 윤미정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말을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느끼고는 있을 겁니다. 자신이 이상한 위치에 있다는 걸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외출을 시도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입구 근처에 서 있던 낯선 남자 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도윤이 나오자 동시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중 한 명은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대신 편의점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뒤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발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감각이었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그 발소리는 멈췄습니다. 도윤은 냉장고 문을 열며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려 캔커피를 한 번에 집지 못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야 간신히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유리창 너머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결국 윤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 상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숨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윤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도윤에게는 더 큰 불안을 안겼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합니까? 도윤의 질문에는 분명한 초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답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요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도윤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조용히 지낸다. 조용히 있으라는 건 움직이지 말라는 거잖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서태준은 기자와의 비공식 만남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태준은 그렇게 말하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기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언제, 어떤 타이밍에 던져야 가장 큰 파장이 일어날지 말이죠. 서문경은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숨길 것인가 아니면 먼저 드러낼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는 그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문경은 서재를 나서며 윤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를 더 가까이 둡시다. 그 말은 보호의 의미였지만 동시에 통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쌍둥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고 누군가의 얼굴이 형체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2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어딘가에 있는 건가?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시작된 순간 이야기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강도윤은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을 깊이 잔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을 뿐 의식은 계속 깨어 있었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본 채로 손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알림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광고 메시지였지만 그중 하나가 도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지역 뉴스 앱 알림이었습니다. 재개발 현장 소동 배우의 의문의 청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의 숨이 한 번에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기사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반대 집회, 경찰 출동, 그리고 현장에서 중심에 있었던 한 청년에 대한 짧은 언급. 사진은 흐릿했지만 옆모습만으로도 자신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을 삼켰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속 표현 하나하나가 그를 범죄자와 방해꾼 사이 어딘가에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청년. 그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존재는 분명히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워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문경 회장은 이미 그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새벽에 전달한 링크였습니다. 문경은 제목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고 기사 전문을 다 읽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작했네요. 문경의 말은 혼잣말처럼 낮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회장 쪽에서 흘린 게 맞습니다. 그 말은 이미 2사람이 공유하고 있던 결론이었습니다. 문경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도윤 씨를 흔들기 위한 겁니다. 윤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압박하기 위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말이 2번 반복되며 상황의 무게가 분명해졌습니다. 강도윤은 결국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조금 열어 바깥을 살폈고 건물 입구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보았던 얼굴과 비슷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은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윤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느껴졌고 그 사이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은 짧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저 때문입니까? 도윤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더 많은 말을 대신했습니다. 지금은 윤미정은 말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회장님 쪽에서도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도윤의 귀에 남았습니다. 정리. 그 단어는 보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그럼 뭡니까? 그 질문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낮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변수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변수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상황의 일부로 불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서태준 부회장은 또 다른 기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파문이었지만 반응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는 그렇게 말하며 비서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기사엔 출생 이야기를 넣어. 그 말은 차분했지만 방향은 잔인했습니다. 서문경은 결국 도윤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미정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더 숨기면 더 크게 터져요. 그 말에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재단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도윤은 기사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의문의 청년. 그 표현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서문경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석이 아니라 도윤과 같은 높이의 자리였습니다.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문경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기사를 받겠죠. 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 글자에 많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문경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반복은 이제 진실을 피하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그 질문은 처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문경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지우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숨이 막혔고 귀 안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우려고 했던 존재. 그 말이 2번, 3번 반복되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진실이 문턱까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문경은 그 침묵 속에서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해야 할 말이 무엇을 무너뜨릴지 알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강도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문의 청년으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에 나올 한 문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낼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서문경 회장은 회의실 문을 잠그자마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쿵쾅거렸죠.
불과 몇 시간 전부터 인터넷에는 의문의 청년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었고 익명 게시판에는 도윤의 얼굴을 확대해 올린 사진까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부족한 느낌이었고 목젖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윤미정이 건넨 태블릿에는 제목들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재개발 배우 청년, 정체는? 회장 비공식 동성과 연결, 보육원 출생 미스터리,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느껴졌고 문경의 손등에는 가느다란 떨림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같은 시각 재단 차량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던 시선이 잠시 끊긴 듯했지만 그 공백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무릎에 눌러 떨림을 숨기려 했고 숨이 가빠질 때마다 억지로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우려고 했던 존재라는 말이 머릿속에 박혀 떠나지 않았죠. 그 문장을 곱씹을수록 분노가 올라왔고 분노가 커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자랐습니다. 차가 멈추자 도윤은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차갑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문경은 이전과 달리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두었고 커다란 봉투 하나가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문 앞을 지키되 대화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문경은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도망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앉지도 못한 채 서서 물었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까지 챙깁니까? 말끝이 떨렸지만 질문은 분명했어요. 문경은 대답하기 전에 물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소리에 도윤의 심장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앉으세요. 문경이 낮게 말하자 도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윤미정이 조용히 탁자 위 봉투를 문경 쪽으로 더 밀어두었고 그 작은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라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문경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조금씩 내쉬었습니다. 그 호흡이 두 번이나 흔들리자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기사에 오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문경은 중요한 문장을 한 번 더 되풀이했습니다. 정말로 우연이 아닙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도윤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내 인생을 누가 망가뜨렸냐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경은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서태준. 그 이름이 나오자 윤미정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어감만으로도 권력자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문경은 이어 말했습니다. 내 조카입니다. 지금은 부회장이고요.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죠. 문경은 봉투를 열지 않은 채 그 위를 손끝으로 두 번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동작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윤 씨, 저는 당신에게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도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또 확인입니까? 그 말에는 지친 기색이 섞였고 문경은 그 지침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출생 기록이 지워져 있습니다. 문경은 직설적으로 말했고 중요한 정보를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출생 기록이 정상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화를 내기보다 먼저 숨이 막혔고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고 그 갈라짐이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문경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료기록 사본, 오래된 메모, 그리고 보육원 내부 기록 일부.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고
도윤은 그 냄새가 싫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문경은 말했습니다. 30년 전 아이 둘이 태어났습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듣자마자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은 쌍둥이였고 기록상 한 명은 사라졌습니다. 도윤의 숨이 확 빨라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도윤이 물었고 문경은 짧게 답했습니다.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도윤은 입술을 떨며 침을 삼켰습니다. 분노가 먼저 치솟았지만 그 분노는 바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문경은 이쯤에서 멈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태준이 먼저 세상을 흔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2차 기사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문경은 결국 결심한 얼굴이 됐습니다. 강도윤 씨. 문경은 도윤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당신이 왜 내 앞에 나타났는지 나도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윤은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뭘로 봅니까? 그 질문은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같았습니다. 문경은 대답 대신 손끝으로 서류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출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경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낳은 사람이 저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뚝 끊겼습니다. 도윤은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심장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도윤이 겨우 내뱉었고 그 말끝이 떨렸습니다. 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당연합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짚히지 않았고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문경은 중반 떡밥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강도윤 씨, 그날 아이는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를 누군가가 빼돌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요? 문경은 잠깐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문장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문경의 표정은 변명보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윤미정은 회장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보육원 원장 증언 녹취입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받는 순간 세상이 확정될 것 같았죠. 문경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무너질지 태준이 당신을 먼저 부숴버릴지요. 그때 회의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정의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목소리가 짧게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움직입니다. 재단 정문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도 그 말을 들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경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다시 떨렸고 그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번의 말이 우리 둘을 살릴 수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문이 밖에서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쿵, 쿵, 쿵.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문경 회장님 안에 계십니까? 그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이미 포위가 시작됐다는 톤이었습니다. 도윤은 심장을 붙잡은 채 문경을 바라봤습니다. 문경은 문을 바라본 채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생각보다 빠르네요. 재단 정문 앞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어둠을 가르며 연달아 터졌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출입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서문경 회장은 회의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췄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심장은 일정한 박자를 잃은 채 뛰고 있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이 쑤셨습니다. 강도윤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저들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그 상상만으로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2번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셔츠 소매를 잡아당겼다가 놓고 다시 잡아당겼다가 놓는 행동이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귀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도윤 씨, 서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얼굴이었지만 그 결정이 옳은지 확신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현실을 통보하는 어조였습니다.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제가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려 애썼지만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미 기사도 나왔고 기자들도 왔잖아요. 그 말에는 체념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문경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태주는 당신을 버려진 아이로 만들 겁니다. 그 문장은 2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버려진 아이, 부끄러운 과거, 그 프레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문경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는 친모 미상, 불법 입양 의혹 같은 키워드가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순간조차 타인의 입에서 조작된 이야기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질문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할 건지, 이용할 건지, 아니면 또다시 숨길 건지 말이죠. 문경은 답하기 전에 책상 위의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보육원 기록, 의료 메모, 그리고 사망 처리된 아이의 이름 없는 칸. 그녀는 그 칸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경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크게 떴고 윤미정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문경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한 번에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에는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육원 출신 청년과 관계가 있습니까? 사생아 의혹 인정하십니까? 질문 하나하나가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요. 그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솔직했지만 동시에 너무 늦은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먼저 나갈 겁니다. 그 선택은 보호이자 스스로를 던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윤미정은 급히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 쪽에서 추가 자료를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문경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어떤 자료죠? 쌍둥이 중 한 명이 이미 사망했다는 기록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망. 도윤은 그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뜻이었죠. 그 생각이 들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도윤은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산 게 아니라 남겨진 겁니까?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문경의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문경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남겨진 게 아닙니다. 그녀는 중요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위로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윤미정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님, 부회장 인터뷰가 곧 나갈 예정입니다. 그 말은 곧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문경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재단 출입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 당신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결심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문경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이 다시 크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숨기기 위해 손잡이를 2번이나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고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문경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들이마셨고 그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호흡 사이에 그녀의 인생이 통째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다음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홀로 남은 강도윤은 그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데려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문경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자 수십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질문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병실의 냄새, 젖은 바닥, 서류 위에 찍힌 이름 없는 칸,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진 모든 선택들이 한꺼번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서문경의 첫마디는 낮았지만 주변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감각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말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문경은 손을 모아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문경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당시의 선택을 그대로 옮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의 모든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생활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불법 입양 의혹은 사실입니까? 재개발과 연관된 청년은 누구입니까? 문경은 손을 들어 질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문경은 중요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는 숨겨져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코 숨겨져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아이를 향한 고백이자 스스로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윤은 회의실 안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경의 말 한마디, 숨 고르는 소리 하나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2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면 한쪽에 속보가 떴습니다. 서태준 부회장, 긴급 입장 발표 예고. 도윤의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됐습니다. 윤미정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서태준은 다른 장소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고 준비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고백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는 이미 사망 처리돼 있습니다. 그 문장은 정확히 계산된 타이밍에 던져졌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회견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경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문경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커졌습니다. 문경은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말했습니다. 그 조작의 중심에 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서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기자들은 동시에 질문을 던졌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문경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 선택은 모든 이해관계를 단숨에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강도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크게 한번 울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화면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서태준은 조사 대상이 되었고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서문경은 언론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이름은 다른 의미로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인은 조용히 한 통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법적 상속과 보호를 약속하는 문서였습니다. 도윤은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안정, 보호, 그리고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 그는 서류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문경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정원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기자도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문경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은 변명도 회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게 도착한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문경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강도윤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선택은 단호했고 스스로를 지키는 말이었습니다. 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언제든 여기에는 엄마가 있다는 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그 말에 도윤은 처음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조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문경은 이름 없는 후원자로 남아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끝까지 선택을 되찾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오래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